내란의 끝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책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를 처음 펼쳤을 때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김정은, 손우정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건들과 그것이 남긴 흔적들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책의 첫 장을 읽는 순간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진 과거의 민감한 사건들이 사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여전히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광복 이후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갈등과 투쟁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분열을 안고 살아왔는지를 탐구합니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과 북한의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전쟁, 5.16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사건들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고 한 사회 안에서 정점을 찍는지 다룬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진행 중인 내란으로 재해석하며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화합과 민주주의를 이루었는지 되묻습니다. 책 소개.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50인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윤석열 내란의 구조적인 원인과 조건, 한국 민주주의의 남은 과제. 12월 3일 계엄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엘리트와 시민의 간극, 권위주의의 회귀, 극우의 일상화,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 내란을 낳은 이 사회의 토양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 이유.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계엄이 선포된 나라로 전락했는가? 윤석열 개인의 탓인가? 그를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 때문인가? 그를 비호했던 국민의힘 때문인가? 그들의 명령에 저항하지 못했던 군인들 때문인가? 법원에서 폭동까지 일으켰던 이 사회의 극우 세력 때문인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적 전통 때문인가? 양극화된 사회체제와 경제적 불평등 때문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50인이 모였다. 오래도록 각계에서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학자와 언론인, 법률가, 경제평론가와 종교인, 정신과 의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내란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나아가 비상계엄을 낳은 구조적 토양,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균열과 맹점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조건들은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윤석열, 극우, 시민운동, 지역, 헌정질서 등 9개의 카테고리로 묶여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하고 첨예한 지점들로 안내한다. 한국의 엘리트와 시민 사이에 놓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중이고 극심한 양극화에 따른 극우 이념과 권위주의의 전 세계적인 열풍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성취하며 선진국에 진입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우리 역사의 낙관적인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었다. 그 전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내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음엔 성공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인 현실이 그렇다.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내란의 종식을 위해 12.3 비상계엄을 단죄하는 일은 중요하다. 동시에 내란이 벌어진 근원적인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라면 이번 작업에 참여한 50인의 공통된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 위기에 가담하거나 위기를 방조해왔다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우리들 안에 있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원인을 치열하게 묻고 치열하게 답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저작을 김정인. 대학대학원 교수 역사학자. 춘천교대 사회과 교육과에 재직하며 한국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와 대학사를 연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한중일 3국 공동 역사 편찬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이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인 필로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 대학과 권력 등이 있다. 저작을 손우정. 정치사회단체기관인 한국마을정책연구소 소장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민주주의와 공동체, 사회적 연대, 대한정치 등을 화두로 다양한 연구와 글쓰기를 계속해왔다. 노동, 시민사회, 마을,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을 연결하고 연대를 촉진하는 솔라시 포럼 노동시민사회연대 포럼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 역사기로의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김정인 인터뷰 참여자 권역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종철 전 한겨레 기자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동기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교수 이송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제2장 정치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기옥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소장 백승원 법무법인경 변호사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이철의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제3장 경제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 이원재 인터뷰 참여자 강정수 블루닷 AI연구센터장 신현호 경제평론가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제4장 외교 내란 사태와 남북국제관계 그리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옥식 인터뷰 참여자 권혁철 한겨레 기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마음통합연구센터 부센터장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재영 리영희재단 사무국장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제5장 윤석열 문제적 인물 윤석열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승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 임선흥 뉴스타파 기자 정은주 한겨레 기자 조희연 공존이뜰 이사장 제6장 극우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 추은혜 인터뷰 참여자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박성철 하나새정치신앙연구소 목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제7장 시민운동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 이미현 인터뷰 참여자 양희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부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운영위원장 이한솔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제8장 지역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영숙 대구시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원숙 사디모스 대표 차성환 부산 비상시국회 상임공동대표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대표 제9장 헌정질서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의 과제 정연순 인터뷰 참여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원 법무법인경 변호사 이주혜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123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단지 윤석열이라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정상적 일탈로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착 오적이고 망상과 같은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엄 해제와 탄핵 절차를 보이콧한 집권 여당 헌정질서 회복을 외면하다 못해 방해한 국무위원들, 계엄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극우 담론에 공명한 적지 않은 국민들, 법원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거짓 선동의 확산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세력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견인했다. 12.3계엄 이후 친윤계 국회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극우 세력에 끌려다녔다. 아직 극우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이동기 양상을 보였다. 12.3계엄 이후 내란에 앞장선 법조 카르텔과 모피아. 카르텔은 모두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관료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제도적 문화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이는 그들이 반민주적 내란에 가담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관료 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적 제어 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마저 오히려 그들의 카르텔을 강화하거나 혹은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 그런데 386 세대 혹은 운동권으로 상징되면서 정치와 운동을 이끄는 진보개혁 세력에는 주류 의식이 약하다. 여전히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운동적 감성으로 자신이 정의로운 실천을 하고 있다는 비주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존재는 주류인데 의식과 행동이 비주류로 불일치된 현실은 내로남불의 시대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만들고 있다. 비록 진위가 어떻건 그것이 형식적이었건 아니건 간에 그동안 한국 보수 정당은 평화와 민주, 복지의 가치를 체화하면서 변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평화와 복지의 가치를 점차 버려오다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민주라는 가치마저 내던졌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청년 극우의 생각이 보수 주류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으며 대단히 넓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이는 청년 극우에게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극단적 행동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반공 극우의 정체성을 재생산할 기회도 열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판결이 극우의 행동을 중단시킬 리 만무하다.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는 재분배나 사회적 연대로 해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저성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이게 분배에 대한 전면적 요구 대신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분출될 수도 있어요. 성장률 자체보다는 성장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제조업 중심 성장 방식은 재벌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경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모델로 성장해왔지요. 이는 결국 복지 확대와 양립할 수 없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조업 생산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북한 리스크나 북한 급변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 경제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인 것처럼 소비되어 왔지만 정작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었고 급변 사태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했다. 한국을 망하게 할 뻔한 존재가 합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과 그 일당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남북관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증진, 그리고 툭하면 북풍을 유도하려는 나쁜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에 처한 한국의 현실을 바꾸는 데 중대한 과제라는 것이다. 통상 통치자의 지위에 오르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특이하게도 반대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양분법적 시각조 희연을 보였고 여기에 음모론이 결합했다. 통치자가 된 이후에도 검사로서의 시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윤석열이 무속이나 극우 유튜브에 집착한 것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무속 혹은 유튜브에 휘둘리거나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방어 기제와 검찰 권력의 결합으로 형성된 자신의 자아에 맞춰줄 수 있는 것들, 즉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채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약육강식, 각자도생, 양극화, 세습, 불안과 불만이 만연한 토양에서 사람들은 좌든 우든 어느 방향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해줄 강력한 리더의 등장을 기다린다. 이런 현상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이 굳어진다면 극단적인 적대 정치가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종교 영역에서의 극우화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종교가 갖는 절대성 때문이다.
정치적 신념과 달리 종교적 신념은 타협하기 어려운 절대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종교와 극우 정치가 결합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극단적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관용과 다원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종교적 극우주의가 사회적 약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교적 가르침이라고 포장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는 종교 본연의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030 세대 남성의 극우화는 이런 변화의 핵심이었다. 이들은 과거 세대와는 다른 조건에서 성장했고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인식한다. 이들에게 진보는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의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 질서의 개혁이 아니라 전복이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득세하는 분위기 속에서 극우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위 하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박탈감이 외로움과 만나면 개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된다. 복잡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통받는 개인에게는 당장의 위안과 해답이 필요하다. 이때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단순한 전략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한국 사회에서 2030 세대 남성들이 겪는 박탈감이 좋은 예다. 거의 모든 지역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해온 시민사회의 연대체가 존재했다. 비상계엄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갑자기 시민의 저항이 일어난 것 같지만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석열 탄핵의 흐름은 꾸준하게 고양되고 있었다. 이전에는 윤석열 탄핵운동을 관망하거나 반대하던 이들도 비상계엄을 계기로 탄핵 흐름에 적극 동참하면서 규모가 훨씬 커졌다. 광장은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제기해왔던 기존 시민운동 주체들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해져 파면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레이스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제시하는 차기 정부 구상과 정책은 그간 광장을 통해 터져나왔던 시민들의 요구를 다 담아내진 못했다. 전국에서 동원된 시위대로 가득 찼던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생적인 극우 집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나 작은 규모로만 진행됐다. 우려했던 파면 촉구 집회와 보수 집회 간의 충돌도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진보 성향의 시민과 보수 성향의 시민 간에 종종 충돌이 일어났던 이전 집회를 생각하면 이번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희망과 열망이 좌절과 절망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을 반복해왔다. 구체적인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 구체적인 저항을 조직했지만 그것이 성공한 뒤에는 추상적 희망과 대안을 두루뭉술하게 남겨둔 채 다시 구체적 절망과 좌절로 돌아왔다. 게다가 당연히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할 이들이 완전히 일소된 것도 아니다. 공화주의적 헌정 질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선에 기반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건이다. 공화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이 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요구한다. 이때 공화주의의 덕성은 추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한 태도와 실천을 뜻한다. 따라서 공화국 시민은 혐오와 차별, 배제를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곧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계엄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계엄에 동조하는 엘리트가 다수가 된다면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군사령관들을 조금 더 일찍 포섭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100명을 넘을 수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다. 기술적으로 계엄을 기획하기가 오히려 쉬워졌다. 대담 12 3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 출판사 서평. 내란이 남긴 한국 사회의 첨예한 균열과 쟁점을 결코 애두르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하여
각기에서 오래도록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50인의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치열하게 빚어내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와 정권 교체라는 결말을 맞이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경찰과 군인을 막았고, 이에 호응하듯 국회와 헌법기관은 빠른 대응으로 무력의 발동을 저지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사회의 정신이 기적적으로 발휘된 순간이었다. 덕분에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과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 그 지지자들이 폭력과 혐오를 내세워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는 종식되었어도 사회적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비상계엄 사태는 단지 윤석열이라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정상적 일탈로 바라봐야 하는가? 내란 수괴와 그 지지 세력을 단죄하기만 하면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된 동시에 이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를 폭로했던 일이었다. 내란 이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은 우리에게 12.3 비상계엄이 단순히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법원을 공격하고 광장 한편은 윤어게인의 구호로 가득 채워졌다. 고위 관료와 사법 엘리트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집권 여당과 제도권 언론은 그의 장단을 맞추는데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결코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선 사실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언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이러한 파괴적인 행태가 가능했음을 인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글 출처 교보문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김정은 손우정.